안녕하세요. 내신장의 콩팥콩팥의 홍보위원 한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강동경이 대변 신장내과 그리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에 리터러시 M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혈당 관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함께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인데요. 투석하는 환자의 절반이 당뇨병이에요. 혹시 당뇨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심하게 힘드신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버지가 조금 그런 거를 많이 수치를 재시고 혈당도 재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건강 수첩을 쓰시는 걸 봤는데,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런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뭔가 수치를 체크하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피를 뽑고 이런 거를 스스로 매일매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당뇨 환자시라면 아무래도 신장을 가장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에서 일한 신장병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신장뿐만 아니고 모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특히 이제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 혈당 관리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요. 좀 이상하죠. 네, 너무 제 의외의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당뇨를 한 20년 알았습니다. 이제 신장이 나빠졌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신장이 더 나빠지는데 저는 환자분께 콩팥이 아쉽지만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어요. 환자분은 저한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인슐린을 30단위를 맞아야 됐는데 이제는 10단위만 맞아도 내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내 몸은 좋아졌는데 왜 선생님은 왜 콩팥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만성 콩팥병이 진행할수록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거나 또 심지어는 저혈당도 빠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정말 100분의 99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이제 나오는 인슐린이 콩팥에서 대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든지 우리가 주사로 맞는 인슐린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암만 당뇨가 오래됐을 때 약간의 그 인슐린이 몸에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밖에서 투여하는 인슐린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장이 나빠질수록. 그러니까 전에는 30단위를 맞아야지 조절되던 게 10단위만 맞아도 그 인슐린이 오래 가는 겁니다. 효과가. 똑같은 일이 이제 약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먹는 약도 신장으로 배설이 그만큼 안 되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아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이런 건 좋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경구혈당 강화제 먹는 약은 그만큼 저혈당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혈당성 쇼크나 이런 것들이 콩팥 질환이 진행하면 또 많이 생깁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고혈압처럼요. 당연히 목표가 있고요. 이 당화혈색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당화혈색소. 아니요, 저는 전혀 당화혈색소. 혈색 피가 당분이 많아지는 건가? 맞아요? 정말 맞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발짝씩 제가 다가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당화 혈색소라는 거는 혈색소가 쉽게 생각하시면 빈혈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에 존재하는 혈색소에 얼마나 당이 많이 달라붙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적혈구가 보통 수명이 3개월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측정을 하는 게 순간적인 당을 측정하는 것보다 이제 한 장기간 한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전날 바짝 굶어가지고 혈당 한 90에 100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평상시 혈당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면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평상시 혈당 조절을 측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는 6.5, 7.0 이런 기준으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이 정도 이상의 혈당 이하로 조절을 해야
합병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흔히 오해하는 게 이 수치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하지만 그 수치 이하로 조절하는 게 환자분의 합병증도 덜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합병증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뭐 좀 낮은 게 좋죠.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게 낮추다 보면은 저혈당이 생기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콩팥병이 진행할수록 또 너무 고령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7.0이 조절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너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7.5로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투석까지 받는다. 이런 분들은 7.5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8.0까지 느슨하게 목부 혈당을 잡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의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투석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혈이라던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적혈구의 생존 기간 자체가 좀 짧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평상시에는 조절이 잘 안 됐어도 그것에 비해선 당화혈색소가 적게 측정이 돼서 혈당이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보다는 혈당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혈당 조절의 목표가 됩니다. 그 당뇨 환자에게 만성 콩팥병이 오면은 그 드시던 당뇨 그 약을 바꿔야 되나요? 아무래도 콩팥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바꾸거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혈당 조절에는 크게 인슐린 그리고 먹는 경구혈당 강아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쓰는 경구혈당 강아지는 종류가 크게 보면 7가지가 있어요. 뭐 신장 기능이 건강한 분이 당뇨가 걸리면 그 7가지 약 중에 더 맞는 약 의사 선생님이 골라서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면 한 4-5가지밖에 못 써요. 그리고 많이 더 떨어지면 한 2-3가지밖에 이 환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선택의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쓰는 약도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을 또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약을 쓰더라도 더 신장 기능에 맞게 용량도 조절해야 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이 좀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이 되면 가능한 약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약 중에서 혈당을 올릴 가능성이 있거나 약효에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요? 사구체 여결이 떨어진다고 모든 약을 다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약 중에 신장으로 배설되거나 대사되는 약은 한 30% 모든 드시는 약 중에 한 70%는 간에서도 대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은 또 이렇게 우려 없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혈당 조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나 혈당 조절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자세히 여쭤보면은 약을 드시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 약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도 있고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약은 대표적인 게 이제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뭐 염증 때문에 드시는 약 드시면 그냥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일부 고지혈증 약제들, 또 식욕 촉진제, 정신과 약들도 혈당 올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소시키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뇨제,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들도 혈당을 약간 올리는 작용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약이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럼 그 약을 안 드시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필요하니까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약들은 당연히 드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조절한 인슐린을 조금 더 올려 맞든지 아니면 그때는 식이요법을 좀 더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콩팥 관련돼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 또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용 금기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강관리 앱 거기에도 알람이 이제 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컴퓨터 화면에도 그런 내용들이 뜹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환자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들이 안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이제 앱을 개발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콩팥 기능이 30%로 떨어진 환자분이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이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 환자분께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어느 병원에서 한 가지 약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른 약을 또 처방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이렇게 뭐 같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면 쉽게 파악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좀 조심하시라는 이런 공고사항도 드리고 있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평상시에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분들의 주의사항들 특히 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보다도 특히 만성공포증 환자분들은 저희 앱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인데 당뇨도 있는 환자분들은 물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 만성 콩팥병은 보통 물을 적게 마시라고 하고 당뇨는 많이 마시라고 하시잖아요. 그 약 먹을 때도 물을 마셔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죠. 당뇨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 만성 콩팥병은 물을 적게 마시라고 하고 참 이상하죠. 네. 만성 콩팥병이라고 무조건 물을 많이 드시면 꼭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염분 섭취가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이제 우리가 뭐 너무 붓거나 너무 소변량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염분뿐만 아니고 수분 섭취까지 제한을 해야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 탈수가 돼서 신장이 나빠지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수분 섭취량하고 합병증의 그 연관관계를 연구한 신뢰할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에 4잔에서 6잔 물을 드시는 분이 가장 합병증이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2잔 이하로 드신 분들은 예후가 안 좋았고 또 8잔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분도 역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분량 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2리터를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수치가 잘못된 거네요? 이제 2리터를 드시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한테는 2리터를 드시면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 크게 해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시는 만큼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 2리터의 수분을 매일 섭취한다면 당연히 붓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실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마다 또 다 달라요. 우리가 드시는 음식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적은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평소에 음료수를 적게 드시는 분들 2리터를 드셔도 되겠지만 커피도 드시고 녹차도 드시고 또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셨는데 또 2리터를 드시는 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다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